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난번에 녹본동 미니 사업 뭐 이제 그 배치 건물 규모 산정하는 거하고 평면, 뒷면, 단면까지 개략적으로 검토했는데 오늘 잠깐 복습 겸 보충 설명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된 강의 내용은 구조도하고 창호도예요. 그래서 우선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걸 한번 먼저 볼까요? 어, 허가도면, 착공도면,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구청의 세움터에다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에, 에, 그, 뭡니까, 필요한 그 설계도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착공 신고할 때에, 필요한 도면, 그걸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 갔지? 이갔나? 이게 뭐죠?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면, 이제 허가 신청이 필요한 도서 건축 계획서인데 우리가 배포한 그 녹본동 미니 사옥에서 도면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건축 계획이라는 도면이에요. 건축 계획이라는 도면에 보면은 대지 위치라든가 대지 면적, 지구, 지역 지구, 도시계획 사항이 표현이 되어 있고 어, 지역 지구에 의해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이제 층별 바닥 면적 및 용도라고 해가지고 표를 만들죠. 우리 건축 개요에서.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규모, 주차 대수가 몇 대다. 그 나오는 산출 근거는 상가 부분에서는 몇 대가 나오고, 주택 부분에서는 몇 대가 나와서 합계 몇 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걸로 나오겠죠. 이따가 뒤에 가서 도면에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계획서. 이거는 이제 그 뭐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건축 허가 때, 허가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되는 그 규모가 있죠. 5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도별로 이제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당될 때에 허가 신청 도면으로 첨부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요즘 장애인 인권 뭐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점차 건축허가 행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도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진입로 부분에 경사로는 얼마고 출입구 부분에 단차가 없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각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다 시설을 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또 권장하는 규모와 용도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제 해당이 되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녹본동 미니 사옥에서는 그게 해당이 없었어요. 건물이 규모가 적고 또 용도도 또 사무실과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 도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는 이제 축척과 방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와 도로의 폭, 이것이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의 종행 단면도, 요거는 이제 먼저 도면에서 봤겠지만은, 일조권에 의한 사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사선에 접촉되지 않는다 하는 그 표현된 대지 종행 단면도 그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고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지 경계선으로 띄우는 거리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다른 그 조례로 정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민법 242조에 따라서 50cm 순수하게 네트로 50c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그 내용. 그다음에 도로 경계선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도로 경계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그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차 동선과 5개 주차 계획. 요건 이제 주차 계획도라고 해서 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우리 녹본동 미니 사옥은 너무 규모가 적고 해서 아마 내가 따로 도면을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봐요. 더 있나? 음, 그렇고 하여튼, 예. 그다음에 6번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조경계획도 얘기했다시피 대지 면적이 최소 2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대지이어야 조경계획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대지는 조경계획을 안 해도 돼요. 조경계획을 해주고, 공개공지도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그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설치 의무 대상이 되게 되면은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는, 그 다음에 배치도에서 또 여기에 뭐 안 나와 있지만 표현돼야 될 것들이 뭐 항상 보면은 지하층 부분에 외벽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또 각 처마 부분이 나온 내민 길이가 얼마씩 되는지도 표현을, 그런 치수도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건물의 XY축으로 건물 전체 치수가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일조권,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일조권의 대총 여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북 방향으로 6m를 띄워줬다라고 하면은 표현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자, 건물이 높이가 예를 들면은 18m다. 그러면 정북 방향으로는 9m를 띄워야 되잖아요. 9m 이상을 띄워야 되죠.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도면상으로 정북 방향이 이게 정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건물이 앉은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아, 9, 예를 들면 9.2를 띄웠다. 9,200 이렇게 표현하고, 높이가 18m 나누기 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거꾸로 또 표현을 하자면은 18m에 나누기 2분의 1 해서 이거 이상으로 해서 9,200만큼 띄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평면도 보면은 예, 각 층별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평면도에는, 각 층 평면도에는 기둥과 벽과 창문의 위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화구획과 방화문의 위치. 보통 방화문의 위치라고 하는 게 뭐 계단 실추리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 위치, 평면 형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평면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 짜임새 있게 동선을 간결하게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좀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고, 우리 건축 잡지 있잖아요. 건축 설계 경기라든가 건축 잡지를 보면은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평면이, 코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계단과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 그걸 유심하게 많이 봐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미술에서 얘기하죠. 예, 보면 우리 평면도 짜는 것도
많이 봐 가지고 짜임새 있는 건물 평면을 머릿속에 많이 저장을 해 둠으로써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모양의 대지가 우리한테 계획대지로 주어졌을 때 그 대지 모양에 맞춰 가지고 평면을 아주 동선도 간명하고 평면도 어 아주 정리정돈된 모양의 어떤 평면도를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안 해 보면은 어 평면 계획을 하는 걸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거 짬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면을 나와 있는 작품들의 평면을 내 머릿속에 많이 어떤 특히 코아 같은 경우는 어 프로토타입을 표준형을 내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대지에 그거를 응용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늘 책을 그런 평면을 손에 달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평면 계획이 예 짜임새 있고 또 쓰기 편하고 그렇게 그런 평면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면도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느낌에. 그냥 뭐 외곽선 그리고 기둥 중심선에서부터 띄어서 창문 빵빵빵 뚫고 그걸로 인면 계획 끝 하면은 소위 허가방 건물이 된다 이런 디자인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예를 들면 이 파사드에서 내가 어떤 유리면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하드한 재료의 마감을 어떤 비율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많이 봐 가지고 눈에 익혀 둬야 돼요, 인면을. 전체적인 조형도 마찬가지고 많이 익혀서 머릿속에 넣어 둬야 내가 인면 계획을 할 때에 그걸 응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면도에서 보면 이제 두 면 이상의 인면 계획을 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 사면 다 합니다. 뭐 이왕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고 사면 다 해 가지고 계획을 해 봐야 전체적으로 조형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인면이 구성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허가 신청이 급하다 그러면 뭐 두 면만 설계해 가지고 허가 신청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허가 나면 바로 또 착공 들어갈 테니까 착공 들어가려면 어차피 나머지 두 면 인면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면 계획은 통상적으로 4면을 다 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인면도에는 외부 마감 재료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유리는 어디고 그다음에 외부 마감재는 어디고 같은 어떤 돌이라고 하더라도 패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돌의 마감면이 뭐 화강석 잔다듬일 수도 있고 화강석 물갈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요게 까만 돌일 수도 있고 약간 핑크빛 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돌의 종류 이런 것도 평상시에 상주석은 핑크빛 나는 돌 번호 마감은 이런 느낌, 잔다듬은 이런 느낌, 물갈기는 이런 느낌, 폭두기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건축 재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건축 재료, 돌뿐만 아니고 모든 나머지 재료들도 그리고 그 재료들이 세월이 갈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더 보완되고 보완된 그런 재료들이 나와요. 금속 재료도 나오고 또 벽돌 느낌 옛날에는 벽돌을 써 왔지만 지금 벽돌 느낌을 주는 테라코타 패널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전벽돌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벽돌을 쌓는 개념이었잖아요. 이거 얇게 나와 가지고 붙이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은 벽돌인데 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재료 공부를 그것도 역시 평소에 꾸준하게 해 둬야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그 자재를 어 건축주한테 제안을 할 것인지 이 건축주는 돌을 좋아한다. 나는 벽돌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벽돌에 대한 이런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재료를 건축주보다 많이 알아야 돼. 요즘은 건축 그 자재 전시회가 매년 매 단기별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 지으려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그 전시회장을 무수히 돌아다닙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 나중에 와서 설계할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은 쪽팔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아둬야 돼. 건축주보다 내가 더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인면도에 또 특이한 게 3 번에 간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인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건물 번호판을 어디다가 어떤 모양으로 붙일 것인가 하는 거를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 워낙 그동안에 너저분하게 건물 벽면을 다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그 도시 미관을 엄청 해쳐 왔기 때문에 간판을 많이 규제하고 있어요. 강화를 했어요. 디자인 강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판을 어느 위치에 어느 사이즈로 어떻게 붙일 것인지를 허가 신청할 때 이걸 첨부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단면도는 종행 단면도. 먼저 배치도상으로 봤던 종횡단면도는 어떤 법적인 사선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종횡단면도고, 여기서 말하는 단면도의 종횡단면도는 보통 축적 100분의 1 내지는 200분의 1 이런 정도의 건물의 층고와 선정고 정도를 표시하는, 쪼끔 더 아까 배치도에 나타난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단면도가 되겠어요.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단면 상세도가 들어가겠죠. 지금 허가 신청 때에는 중행 단면도, 개념 단면도, 일반 단면도 이런 느낌의 이런 개념의 단면도가 첨부가 돼야 된다. 그 건축물의 높이와 각 층의 높이, 각 층의 관자 높이 정도가 표시되는 도면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제 구조도면. 구조도면은 구조 안전 확인 또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아닌 건물은 거의 없죠. 2층 이하면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에 원칙적으로 그것도 한다고 보면 돼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구조도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단면, 그러니까 구조 평면도, 구조 단면도,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어 그다음에 구조 안전 확인서. 구조 안전 확인서는 건축사도 날인을 하겠지만은 건축 구조 기술사가 구조 계산을 해서 그게 날인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구조 계산서가 또 첨부가 돼야 되는데, 구조 계산서는 구조 기술사가 하고, 그리고 뭐 건축사가 그 계산서를 할 때도 있어요. 5층 이하의 건물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사 날인으로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구조 기술사의 협력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응용 및 단면 산정 과정. 구조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 이런 거 뭐 다 외주해 버리면 그만이지. 내역서도 외주해 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면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 다른 업체들하고. 내가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아 내역서 작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법원 감정일을 받을 때에도 유리한 가격에, 이거를 외주를 하게 되면 외주 비용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나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독립해 가지고 사무소를 개업해서 하든 간에 자기 역량을 키워서 출발해야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조 계산서에는 여기 보니까 1 번은 구조 계산서 목록표가 있고, 설계하 중 구조 백원도, 이건 이제 그 마이다스라고 하는 구조 계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입력값을 주면은 자동으로 다 해서 나와요. 그냥 써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규모가 큰 건물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 건 건축사가 할 수 없으니까 구조기술사한테, 협력업체 구조기술사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가 구조 계산서를 받으면 돼요. 그 내용 가운데 또 두 번째로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응용 및 단면 산정 과정. 이게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하나 계산해 준다니까요. 옛날에 나도 이거는 손으로 다 계산해 봤었어, 응력 계산을.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좀 그래 피곤한 일이야.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 구조 계산을 누가 한다?
구조 기술사가 하느냐? 아니다. 마이다스 프로그램이 한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내력상 세 번째 내진 설계의 내용,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좀 뭐 내진 설계 안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다 해야죠. 그리고 소방 설비도는 이거는 우리가 협력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죠. 그래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는 허가 신청하는 데에는 제출 도면을 간소화해 주겠다고 해준 게 이 정도예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구조 도면 일체 다 들어가고 구조 개선서 뭐 설비 전기 도면까지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거 다 빠지고 허가에서는 건축 도면하고 소방 설비도 구조 관련 도면 요거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있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할 때에 필요한 도면을 한번 볼까요? 착공 신고할 때에 다 열었나요? 이제 허가 신청할 때의 도면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면이 좀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착공 신고에 들어가는 도면뿐만 아니라 서류들이 많아요. 건축 시공 회사의 관계 자료라든가 어 자료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오류가 났지? 필요한 서류 이런 거를 내가 정리가 되면은 다 공유할 테니까. 잘 여러분들 거는 잘 열려요? 내가 한 거는 잘 안 열린다. 잘 열려요? 거기에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열어 볼까 그러면? 네. 뭐 오류가 났지. 음. 착공 신고에 필요한 도면 목록표, 안내도. 안내도 이거 내 잘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넣었는데 안내도 하고 지적도 하고 옛날에는 다 들어갔었는데, 안내도 요즘 뭐 주소 있으면은 뭐 바로바로 뜨니까 뭐 담당 공무원이 안내도 없으니까 안내도 첨부하시오 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안내도 이왕이면 넣어주면 되지 뭐. 지도 스캔 떠 가지고 위치 표시해 가지고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개요소, 아까 얘기했던 허가 신청했던 개요소와 다를 게 없죠? 그 개요소 그대로 쓰면 되고. 부적도, 대지 면적에 대한 기술. 이것도 내가 넣어 본 적이 없어. 이게 뭐 옛날에는 돼지 모양에서 삼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호 넣고 산출식 넣고 이래 가지고 돼지 면적이 얼마다 이게 짜 맞추기 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첨부해야 될 서류로는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감 재료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마감 재료 및 외벽 마감 재료, 단열재를 포함한다. 그 성능, 평면,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그러니까 가령 인제 우리가 단열재 두께에서 중부지방 2에서
외벽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외벽 단열 두께가 예를 들면 155mm다, 5mm 이상이다, 가등급일 경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령 우리가 디테일상 우리 외벽 마감재에 붙인 디테일상 155mm 단열재 넣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했을 때, 우리가 성능이 더 좋은 걸 갖다가 예를 들면 100mm짜리를 넣겠다, 그렇게 설계를 하면은 그 100mm짜리 단열재에 대한 품명, 성능, 규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단열재 회사로부터 사양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착공 신고 때 제출하면 되겠죠. 네, 그 얘기를 지금 가로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배치도 아까와 같고, 음, 배치도에서 이게 특이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증축이다, 수평 증축이다라고 하면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또 신청 건물과 기존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해 주고, 대지의 고저차, 녹본동 미니사옥에서는 그 북쪽의 아파트 부지가 600이 높았죠. 그래서 우리 땅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북쪽의 아파트 부지는 플러스 600, 그런 이렇게 대지와 도로의 레벨을 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좀 구체화된 것이고, 어, 또 부대 시설이 있으면 부대 시설과의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대 시설의 위치는 어떻게 도로에서 어떻게 떨어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배치 관계를 상호 배치 관계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차 계획도는 이제 우리가 주차 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에,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주차 대수 산정하는 근거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보면은 우리 녹본동 미니 사옥의 경우에는 주택은 어떻게 계산되고 상가 건물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법적 필요 대수를 충족시키는 주차 계획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동 미니 사옥에서는 2대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2대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각층 평면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허가 때 들어갔던 그 평면도가 같습니다. 같고, 여기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 방화 셔터라든가 내화 충전 구조 및 방화 댐퍼의 설치 계획 예, 있고, 인면도도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 치수 외벽 마감재로. 그러니까 인면도에 통상 사무실에 따라서는 건물의 치수를 표현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주는 게 더 친절한 거지. 충렬이 예를 들면 가로 X1, X2, X3 쭉 나가고 Z축으로는 높이니까 층별로 1층 레벨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 각 층별 레벨을 표시하고 층고를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예, 공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친절한 도면이 되겠죠.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축 자재의 성능이나 분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아까 얘기했지만 화강석이 같은 화강석이라도 컬러가 A 컬러, B 컬러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같은 화강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감면에 처리를 물갈기로 했는지 아니면 버너 마감으로 했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통상 보면은 버너 마감을 전체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각 층 레벨에서 스트립으로 수평띠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끈하게 물갈기로서 이렇게 처리해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건물 간판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 단면도도 이제 건물의 최고 높이, 각 층의 층고, 그다음에 반자 높이가 표시될 거고, 선정안 배관 공간,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단면도에서 보호 밑과 보호 밑에서부터 천정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관이 들어가는데 통상 코알을 가운데 집중해 가서 하기 때문에 오수관 뭐 하수관이 지나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일반 공간에서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 밑에 여기 천정 실링이 달린다고 하면 우리 이 공간은 천정을 위에 붙여 가지고 노출 천정이 돼 버렸는데 보통 이 보호 밑으로 천정을 걸죠. 근데 가령 이 냉난방기 위치가 천정 평면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기를 딱 그 위치에 이렇게 딱 걸쳐지더라. 그렇게 되면 저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공간이 필요한데 그 밑으로부터 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냉난방기 예를 들면 350 정도가 필요하다, 천정속이.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서 350에다가 저놈을 끼워 넣는데 뭐 예를 들면 가령 400 띄우고 그 400 띄우는 데서부터 바닥 천장 높이를 예를 들면 2,400이나 2,500이나 확보한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건물의 층고가 결정되겠죠. 가령 천정고 2,500. 저놈 그 냉난방기 배관하는데 예를 들면 500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3m가 필요할 것이고, 호가 예를 들면 600이다. 그러면 3,600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층고가 3,600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층고 계획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층고 계획을 하긴 했었잖아요. 건물 규모 계획할 때. 왜냐하면 건물 층고가 결정이 돼야 건물 높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야 일조권이 얼마씩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평면적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 계획할 때, 층고 계획할 때는 도 사이즈는 얼마면 된다. 가령 우리가 학교 때 배울 때는 6m 스판이 가장 경제적이었다. 뭐 그다음에 보의 춤은 이 스팬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의 12분의 1이 적당하다. 경제적인 번호피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구조 재료가 콘크리트 강도가 엄청나게 강도가 좋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철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면이 작아졌어. 재료가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얼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한 16분의 스판의 한 16분의 1 정도는 능히 감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어 정말 필요하다. 기둥이 없는 공간이 내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스판을 가령 예를 들면은 사방 한 16m 이런 정도도 기둥 없이 보충을 어느 정도 납작보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둥이 없는 단일 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 구조 개념을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아, 계획하는데 예, 도움이 되겠다. 그냥 뭐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기둥 6m씩 띡띡 박아 놓으면은 6m 모듈을 박아 놓으면 지하 주차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6m 간격이 서 있어. 기둥 사이즈가 600이야. 그러면 5m 40 가지고 주차를 해봐. 몇 대 넣을 수 있어요? 두 대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건 비효율적이다. 주차폭이 2m 50이기 때문에 2m 50에 5m이기 때문에 세 대를 꽉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7.5m 순수 폭이 필요하잖아요. 7.5m에다가 기둥 크기에 따라서 스판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8.1m라든가 8.3m라든가 이런 스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상부층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뭐 사무공간에 책상 배치를 어떤 간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정해지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지하 주차장이야. 주차장 폭에 의해서 이 스판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평면계 갈 때도 기둥을 어떻게 박을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된다. 그다음에 단면도에서 또 천정안을 얘기했고 계단 등 관계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가로 3번 방화 구역의 계획,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내화 충전 구조, 방화 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이제 이런 거는 방화 댐퍼 이런 거는 설비 쪽하고 소방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되고
내화 충전 이것도 층별 방화 구역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코어에서 배관들이 각종 배관들이 올라오잖아요. 수직으로 쭉 올라와서 각 층별로 찢어져서 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오는 그 배관되는 부분에 방화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틈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코킹만 하고 말 거냐. 만약 그 코킹이 내화 재료가 아니다. 방화 성능이 없다. 그럼 뭐 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녹이고 불이 상층부로 화재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밀실하게 채워서 방화 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 동선 상세도 카본, 코어 상세도는 이제 아까 이제 전체 평면도에서는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한, 구역을 차지해서 묶여가지고 한 유니트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그것이, 치수가 이제 전체 평면도에서는 치수가 다 표현되기가 어려우니, 코어 상세도를 그려가지고, 엘리베이터의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표현되게끔 상세도 보통 한 50분의 1 축척 정도의 상세도를 우리가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단 평면, 계단 단면 상세도도 뭐 40분의 1 축척이든 50분의 1 축척이든, 그래서 계단 단면을 끊어서 표현하는 게, 우리가 가령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층고를 1층을 높게 한다고 해서 한 4.5m 높이로 했다고 하면, 층고를 했다고 하면,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면 2.2m 50을 올라가서 나머지 2.2m 50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단 1층에서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다 올라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지고는 도착은 저쪽으로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평면적인 이유가 생길 거라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 바퀴 반 돌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4,500에 한 바퀴 반을 돌린다고 하면은, 예, 예, 이거 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던가? 써가지고 안 될 텐데. 저번에 일반 거기서 나왔잖아. 이걸 하려면은, 그걸 해야 돼. 스마트 뷰를 종료시키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말고, 꺼졌네. 해봐. 되네. 나보다 훨씬 잘한다, 야. 내가 할게. 나도 잘해. 오케이. 자, 이거, 올라가. 자, 이거 봐. 이걸, 색깔이 까만 게 맞나? 자, 뭐, 한번 해봐. 자, 이게 4m 50이었던 친구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평면상으로 여기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가서, 요렇게 해서 여기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 봐라. 한 바퀴 반 돌았어요. 그러면 이게 층고가 4.5m였어. 반응이 되게 높구나,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균등하게 요게 뭐 1.5, 요것도 1.5, 요것도 1.5 하면은, 여기 이제 3m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없고. 3m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아니고, 두 바퀴 돌려야 될 경우도 있어. 뭐, 이건 노트가 아니네. 천사칠판이 아니네.
네, 지금 이거? 네, 그거 지우개. 이 일일이 하나씩 줘야 되는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네. 그러면 스마트비로 죽이고, 뭐, 뭐가 여기, 뭐가 있었는데, 선물이 준다. 네, 맞아. 그렇게 아닌데. 자, 이렇게 했지. 이게 4.5m인데, 이걸로 하니까 빠르구나, 이 반응 속도가. 한번 거쳐가니까 느린 거야. 내가 이거 의왕에 할 때, 그 친구네 집 할 때 이제 그랬어. 이게 4.5m 하는데, 이게 무엇이, 한 바퀴 반도, 한 바퀴, 두 바퀴도 안 되고, 한 바퀴 반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두 바퀴 돌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요게 이제, 요게 1층이야, 1층. 요게 2층이야. 그랬더니 두 바퀴를 돌렸더니 여기 참이고, 이제 두 바퀴를 돌리면 이게 3m 50 층고니까, 반이면 2250이고, 한, 반은 1250이잖아요. 그죠? 요게 2250 나오는 거야. 2250. 트러블 두께 150 하니까, 네트로 2.1이야. 이게 딱 법정 규정대로 맞춰서 이렇게 설계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이거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증거에 따라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 얘가 이렇게 붙네. 그런 게 있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죠?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까 드라이버에서 왜 이게 내려가나 싶은 거야. 됐지. 열렸네. 어디까지 했죠? 수직 동선은 코어 상세도 그렇게 들어가고, 평면, 계단 단면까지. 주차 경사로. 경사로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보면은 아마 최대 경사도가 6분의 1까지 아마 주는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6분의 1이면 되게 급해, 사실. 내려가다 보면은. 뭐, 7분의 1이나 8분의 1 이런 정도 해야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왜 이거를 고민하냐면은, 땅은 주어져 있는데, 즉, 땅이 주어진데 맞춰서 건물을 최대한 집어넣다 보면은, 그 자동차 내려가는 경사도의 길이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6m 법적 기준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그래야 평면이, 에, 주차는 불편하지만 평면이 그래도 온전한 임대 공간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우리를 막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램프 단면도가 필요해. 램프 단면도를 그래서 요구하는 거라고, 이게 허가 착공할 때. 경서로의 평면 단면 상세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타압은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면 인면 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그러니까 외벽 단면 상세도가 주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그런 도면들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면을 평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그대로 따서 인면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끊어진 거죠. 끊어지고, 인면이 그려지고, 평면이 그려지고, 여기에 맞춰서 또 그대로 단면도가 또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평입 단면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상세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부분 상세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창호도, 창문 도면. 이따가 창호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가 모든 이 도면들이 법적인 거 요구하는 거를 떠나서, 법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요구하는 게,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도면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공사하려면 물량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물량을 뽑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면이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호도를 딱 열어보면은, 아, 이게 하드웨어가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게 몇 개 필요하고, 뭐, 이따가 창호도 가서 한번 설명해. 그래서 내역 뽑기에 좋은 도면으로 딱 작성을 해야 돼. 특히 토목이나 이런 도면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옹벽이 예를 들어 100m짜리다. 그럼 1m에 해당하는 단위별로 해서 철근 물량이 뭐 19mm짜리 철근은 1m에 몇 개가, 몇 미터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양은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재료표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그 토목 도면 보면 아주 애들 잘하더라고. 내역 뽑기가 아주 좋아. 아주 그냥 단순식만 대입하면 바로 내역 물량이, 재료 물량이 다 빠지게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건축도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좋은 도면은 물량 뽑기가 아주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도면이 좋은 도면이다. 물량 뽑기 쉬운 도면은 공사하기도 쉬워. 그래서 그걸 해야지,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표현하면, 그건 오히려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 더 어렵다고 만든. 그다음에 4번에 지금 했죠. 창호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건축 설비도면은 이제 통신, 전기, 그다음에 기계, 이 도면들인데, 이 도면들은 우리가 어, 외주를 하죠. 협력업체를 통해서. 냉방, 난방,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조. 정화조는 뭐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은, 간단한 이렇게 우리 녹번동 미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성품 쓰는 걸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냥 따로 외주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처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승강설비,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카리프트나 이런 것들은 전문업체에다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첨부하면 되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우리가 그 전문업체 자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에는, 우리 건물에는 이, 예를 들면 기계 주차 설비가 사이즈가, 우리에 주어진 대지가 이러니까 요 모델이 적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미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계획이 진행이 돼야지, 그거 무시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주차기가 들어가니 많이 현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기계 장비들은 다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방화 구획 상세도, 우리가
방화구역 상세도 방화구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화구역 평면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방화구역도 표현하지만 방수구역도라고 해서 방수를 따로 또 이렇게 도면화시키기도 해요. 그게 다 인제 현장에서 일을 일하는 데 편리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도면을 그려 주는 거죠. 그다음에 외벽 마감 재료의 단면 상세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입 단면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따로 뭐 그렇게 단면 상세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방서. 시방서도 우리가 설계하면서 내가 설계한 내용대로 시방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표준 시방서를 일단 기준을 해 가지고 내가 설계한 부분에 설계한 재료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시방서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게 참 많이 알아야 돼, 많이.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구조도 도면 목록표, 기초 일람표. 이 구조는 이제 좀 이따가 내가 학교를 샘플 해 가지고 내가 그 단톡방에 올려준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될 거예요. 기초 일람표, 구조 평면도, 어 뭐 인면 단면도,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물, 구조 가구도 그러니까 골조 도면이죠. 그다음에 앵커 배치도,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도 이런 거 이제 철골 구조일 때 이제 그런 게 들어가고 음 기둥 일람표, 보호 일람표, 슬랍 일람표, 옹벽 일람표, 배관 일람표, 주심도. 이것이 인제 조금 있다가 그 학교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착공 도면이 인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여기는 천장 평면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 뒤에 넘어가니까 기계가 또 있네. 기계 도면이 인제 이거는 우리 협력업체에서 해줄 것이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그렇고 토목도 마찬가지. 흑막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인제 우리 협력업체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이러저러한 도면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무슨 도면이고 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설비 도면도 그렇고 전기 도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목 도면도 네. 집안 조사 보고서, 상하수 계통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안 조사 보고서를 읽을 수 있어야 그 집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초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초 설계를 우리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뭐 구조 기술사한테 나중에 의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개념을 내가 건축가로서 알고 있어야 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 모르고 코디네이터 안 됩니다. 조경 도면도 우리가 어 어떤 나무들이 있고 아 나는 그전에 그랬어요. 그 식물 도감이라고 할까? 조경 책자가 있어. 나무 수종 쭉 나오고 그런 걸 꾸준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되도 않게 말이지 우리가 건축 계획할 때 배우기 때문에 북쪽에는 방풍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나무가 활엽수가 필요하냐 침엽수가 필요하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북쪽에는 침엽수가 필요하 하다. 침엽수로 북쪽의 바람을 막는다. 남쪽에는 활엽수를 심어 가지고 남쪽에 여름에는 그늘지게 시원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햇빛이 따뜻하게 남쪽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가령 뭐 남쪽에다가 침엽수 심고 북쪽에다 활엽수 심으면 거꾸로 설계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걸 다 조경도 이해를 해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일단 하고 또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지안평이라는 지안평? 네. 음. 그게 집안조사 보고서하고
지안평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줄임말인데 지하 안전성 평가야. 지하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라고. 어. 음, 그게 평가가 돼야지. 음, 그래, 예. 음. 그래, 지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아마 허가 받는 과정에서 그 단계를 거쳐야 될 거야, 아마. 심의에서. 음. 그러면 이제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배포한 자료를 볼까요? 오늘 배포한 자료가, 정화조직, 아니다. 복습하는 과정이었지, 지금 이게. 그러면 건축 도면에서, 자, 다시, 보면 목록표, 건축개요, 배치도, 지금 오늘 얼마나 갔나? 20, 38분. 상호도 바로 넘어가야 돼. 복습은 이 정도로, 뭐, 이게 주차계획도 없었나? 배수계획도 있고, 여기 있었네. 정화조, 15인용 정화조 부패 탱크식 FRP라고 배치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공유한 자료를 보면, 음,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선정 기준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열었습니까? 주거시설. 자, 우리는, 녹본동 미니사옥은 밑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용도고, 그 다음에 3층하고 4층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주인이 쓰는 단독주택. 그러면은, 여기에 1일 오수 발생량이, 한 사람당 200리터. 자, 여기 발생량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이 과연 몇 명짜리를 정화조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공식 인원 상정식 보니까 n 이코로 2.0 플러스 가로 열고 r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곱하기 0.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밑에 비고를 가보면 n이 인원수겠지 뭐. 그 다음에 2.0이고 기본이 2.0이 2명이 기본 인원수고 가로 열고 r이라고 하는 게 방의 개수겠지 뭐. 밑에 비고란에 한번 가볼까요? R이 뭐야, R이. 위에 써져 있나? 그래서 있네. 1호당 거실. 그러니까 우리 녹본동 미니 사옥의 그 거실 수가 몇 개냐? 근데 거실을 알아야지. 거실은 여기 밑에 비고란에 반가로 1번이 있네. 이 거실. 뭘 거실이라고 하냐? 건축법에도 거실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자, 1번, 주 1번에 보면 거실이란 건축법 2조 1항 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 기능이 가능한 경우에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과 분리된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혈순, 파우더룸, 도형도실 등 거실을 제외한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 세탁실 빠지고, 보일러실 빠지고, 창고 빠지고, 욕실 빠지고. 쉽게 말해서 거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침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개인 방, 요게 거실이지 뭐. 부엌, 식당 다 빠지니까. 그러면 녹번동 민사옥의 평면도를 보면은 3층, 4층 평면도를 보면은 3층에 지금 거실이 몇 개입니까? 거실 있고 방 2개 있죠. 하나, 둘, 3개네, 그죠? 4층은 몇 개 있어요? 2개네. 가족실도 거실로 봐야지. 2개네. 2개하고 3개하고 5개네, 거실이면. 그러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해? 올라가서. 5개. 2 플러스 5 마이너스니까 3이네. 3 곱하기 0.5, 1.5. 3.5면 되네. 주택 부분에는 3.5인이면 되니까 3.5 반원이 0.5인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4명으로 해야 되겠다. 4명. 그 다음에 건립 창업시설 들어가면은 시장 상점이 있고, 판매 영업의 세탁소, 안마시설소, 찜질방, 판매 영업, 일반 음식점 있고, 의료시설이 있고, 교육연구, 복지, 운동, 업무시설이 있네. 업무시설. 사무소. 사무소 15리터네요. 그죠? N 이꼴 0.075A네. 그 바닥 면적의 7.5%가 인원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해서 둘을 더하면 주거시설 더하기 요거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이거 더해가지고 인원수가 나오는데, 가령 나오는데 뭐 25인, 25점 뭐 얼마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뭐 나중에 증축도 할 수 있고, 용도 변경에 따라 가지고 또 정화조 요구되는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게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 방법이에요. 뭐 26명 나왔다. 뭐 한 30명 해준다든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죠. 그 인원수 차이에 따라서 정화조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여유를 갖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또 건축 도면에 가서. 그래서 여기 15인용 정화조 나왔네. 아까 뭐 계산해서 뭐 얼마나 뭐 8이나 9나 10이나 이렇게 나왔겠지. 15인용 FRP. 그리고 오수 매놀은 600에 600에 기성품으로 내가 보고 해결해서 오수 매놀을 거쳐서 기존 하수구로 연결된다. 이런 내용이고, 주차 계획도는 따로 내가 두 대 있어가지고, 뭐야. 주차 계획, 이게 건물이 적으니까 배치도 겸 주차 계획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경 계획도 겸 뭐, 이게 주차 계획도가 돼버린 거고. 그 조경 계획도도 여기 보면 산식이 나와 있죠. 식재 계획표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더 친절하게 표현을 해주자면은 대지 면적이 얼마고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이게 일단 대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가야 대상이잖아요. 그죠? 적용 대상이. 어? 대지 면적에 그러면 건물 연면적이 또 있어야 돼. 연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이 왜 필요하냐? 조경 계획하는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대지 면적의 5%,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은 대지 면적의 10%를 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조례고, 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어간다 하면 대지 면적의 15%를 조경 면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여기는 이것의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필요한 이유가 조경 비율, 이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 비율을 알기 위해서 이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5% 이상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식재 계획으로 비로소 들어가면은 조례에서 또 이게 조례에서도 정하기도 하고 조경 기준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교목은 전체의 조경 면적의 조경 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 그루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조례로 딱 돼 있다고. 그래서 계산했더니 교목이 10그루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조례나 적용 기준에 보면은, 그러면은 교목의 수량이 10그루일 때 교목도 상록이 있고 낙엽이 있어요. 교목은 큰 나무죠. 가령 소나무 같은 거. 그 교목이면서 소나무는 상록이죠. 낙엽이 안 지니까 상록이죠. 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니까 교목이기는 한데 상록은 아니고 이건 낙엽수다 이거지. 떨어진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상록수를 아, 조경 전체 조경 그루수에서 상록수를 몇 그루 이상 해야 된다,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엽수는 그 규정이 따로 없지만은 전체 그루수에서 상록수를 뺀 그루수가 낙엽수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이 되면 됩니다. 관목도 마찬가지예요. 관목은 키가 작고 관상용으로 보는 나무인데 이것도 상록이 있고 낙엽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뭐 관목을 상록수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록과 낙엽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록수는 어디에 심는 게 좋고 낙엽수는 어디에 심는 게 좋다, 적용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적용 식재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또 지필료도 이게 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맹문동이나 짠디나 이런 거를 지필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어, 어, 배분을 해가지고 심을 건지, 그거는 이제 또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조경을 너무 그냥 가볍게 보는데 조경 중요해요. 조경이 중요하고 건물과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쁘게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조경이야. 조경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지들이 주가 조경이라는 거야. 온 천지가 다 조경이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경 오픈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외부 공간들도 다 어떤 조경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니까, 건물 빼고 나머지는 다 조경이다 보는 거죠. 조경이 중요하고. 음, 음, 아파트 비용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산책로 비용이 실제적으로 음. 산책로 같은 경우 면적이 포함이 안 적용 면적에 포함이 돼야 마땅하지. 음, 되는데 이게 조경 안에 포장으로 깔 경우 수장을 깔 경우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음, 이거를 이거로 볼 거냐 산책로라고 해도 조경 음, 면적으로서 그게 좀 날카로운 질문인데, 우리가 이 적용 기준을 보면 식재 면적이라고는 용어가 나와요. 식재 면적. 그 식재 면적이라는 단어의 말 뜻대로라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산책로나 그 포장 블록으로 포장되는 부분은 식재 면적으로 보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찾아봐요.
조경 기준이라고 하는 그 찾아보면은, 파일을 열어보면은, 식재 면적에 대한 해설이 있을 거야.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땅의 기운. 또 해체 저희 바로 뒤에 라인 그때 그때가 자기는 여기 서울을 지나가는 자, 오늘 공유한 자료 가운데, 그걸 한번 봅시다. 그 창호 도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섯 시 반까지, 네 시 54분이네 벌써. 5시 반, 뭐, 6시에 밥 먹는 걸로 해야 되겠다. 배고픈 사람 없죠? 아직. 네, 6시에 밥 먹는 게, 저녁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창호도까지 설명해야 되겠다. 창호도. 거는 성호 씨는 그거 없어? 태블릿 없어? 네. 월급 타면 하나 장만해. 다른 취미 참, 현장에 그 노트북 있잖아. 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 되지. 그걸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그램 벽돌 아니, 말하는 그램을 갖고 다니면 되잖아. 그램 쓰는 사람이 임자지, 뭐. 그거 같구나. 벽돌도 가 있어. 그가 있어. 그게 무거워서 노트북인데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데스크탑 사람이 네, 맞아요. 벽돌이라고 아니에요. 배터리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뿐만이 비싼 아니라 것 같아요. 두께도 네, 두께도 거의 이만해요. 본체가 이만하고 뚜껑도 두껍고. 이게 창호 평면도인데, 이게 화성동탄
제14초등학교라고 동우 ENC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데, 이게 대구 쪽에서는 그래도 방국이나 낀다는 사무실인 것 같아. 한 410명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인데, 이거 보면은 딴 거 없어. 그냥 그 충남바 이렇게 나와 있고, X, Y 쪽에 충남바 나와 있고, 치수도 없어. 뭐 그 치수가 필요 없지. 어느 방에 어떤 창문이 뭐 몇 번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거 딱 확대해서 보면은 실명 표현되어 있고, 그죠? 실명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위치에 창문, 동그라미 반의 위에는 창문 사이즈고 밑에는 재질이야. AW, 알루미늄 창이라는 얘기고, 1m 50에 1m 20짜리 알루미늄 창문이다. 요거는 이렇게 창호의 기호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볼 거 없어, 이거. 다 그걸 하나 끝난 거지. 이거는 다 단 거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창호 부호도라고 하기도 하고, 창호 평면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창호 평면도라고, 지상 1층 창호 평면도라고 표현했네. 예, 창호 부호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녹본동 미니 사옥에도 막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고, 그 다음에 창호도를 가보면, 자, 첫 번째로, 창호 일람표 1번 해가지고, 1번, 이게 무슨 창호도냐? FSD네. FSD. 여기 보이죠? FSD. 파이어, F는 파이어. 방화도하다, 이런 얘기, 방화도하다. 4m에 2m 40. 이게 넓적한 문짝인데, 여기 표현하는 거 보니까 P1, 2, 3, 4, 5, R 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 창문이 피트층에서는 없고, 한 1층에도 없고, 2층에 하나씩, 3층에 하나씩, 5층에 하나씩, 전체적으로 4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 문짝에는 하니컴을 충진했다. 이제 다 이게 창호의 사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꺾어졌네, 모양이 또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위에다가 평면도를 같이 그려주기도 합니다. 여기 90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야. 평면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2m고, 이게 8m 그대로고, 2m고.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그냥 요걸 간단히 하니까 요거 윗면도만 해서 이해를 하는데, 가령 뭐, 이 평면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모양이면은, 이거 다 전개를 이렇게 시켜서 창호 인면을 그려주는 게 보통이에요. 직각면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응용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이 재료의 물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재료를, 이게 폼이 보면은 우리 녹분동 미사옥하고 폼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대동소이해. 우리는 뭐 건물이 작은 거기 때문에 약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 부호, 위치, 형태, 이거는 뭐 바닥 마감 기준선은 여기다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기다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이게 왜 이렇게 써들었나 몰라. 여기서 끊어버리고, 여기 바닥 마감 기준선, FFL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유리, 철물, 마감, 요까지네. 요까지가, 요 FSD에 대한 설명이네, 그죠? 그래서 재료는 보면은 45에 120에 1.6T의 스틸 플레이트다. 그래서 이 재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프레임이라고 쓰기도 해요. 프레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프레임 밑에는 도화 및 유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 재료에다가 지금 이 프레임을 표현해 놓은 거야. 폭이 4.5cm. 아니, 요 프레임 폭이. 그 다음에 이 와이드가 120, 12cm.
그 다음에 이 철판 두께는 1.6mm 철판을 접어가지고 45에 125로 접어가지고 만들어진 문짝이다 그 얘기고, 여기다가 마감을 농막에 페인트 칠을 하고 조합 페인트로 마감했다 그 얘기고, 유리는 없고 여기는. 철물은 피벗 힌지 2조. 피벗 힌지 여기 그려놨네. 여기 의심풀이하게 그려놨네, 그죠? 예. 브레시 볼트 1조. 도어 릴리즈 방화문용 2조. 도어 릴리즈, 도어 체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도어 크로즈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도어 크로즈라고 하는 게, 방화용 도어 크로즈라고 하는 게 센서가 있어. 열 감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열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열려있던 문이 자동으로 딱 닫혀버려.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를 차단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방화용 도어 체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감이 0.8T 스틸 플레이트 분체 도장 마감. 그러니까 아까 45에 120은 이 프레임이고 밑에 있는 마감에 0.8T STL이라고 하는 요 면이야, 면. 도화의 면. 그 0.8T의 철판을 양면에다가 놓고 그 가운데에다가는 내부에는 하니컴 충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FST1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됐고, 자, 상호 일람표 1은 FST1, FST2, 1, 2가 아니라 이제 사이즈별로 쭉 나가는데 같은 얘기고 다 나머지도 다 같은 얘기야. 요거는 볼 필요가 있겠네. 자, 요거는 RSD 20 by 24네. 그러니까 폭이 2m하고 높이가 2.4에 R이라고 하는 게 막 레두싱 뭐 이런 걸 거야. 저감하다 뭐 이런. 방음문이다 그 얘기. 방음문, 스틸 방음문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6mm 스틸 플레이트다. 이게 문짝 자체도 아까는 0.8T였는데 요놈은 1.6mm 문짝 철판이다 이거. 그다음에 지정 레자를 갖다 마감했다 이런 얘기고. 재료는 60에 210에 프레임 폭이 60에 이 넓이가 221cm. 그 벽체 두께겠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옹벽이든 벽돌이든 이게 200 두께라고 하면은 프레임을 이렇게 딱 여기 마감하는데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폭에 맞춰서 210에 1.6T짜리를 썼다. 방청에 조합 페인트를 했다. 철물은 레버락 2조. 여기 있네. 이건 손잡인데. 여기 도어 크로즈의 위에 표현한 그 두 개가 도어 크로즈고, 피벗 힌지는 아마 여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어 크로즈 이거 했고, 레버락은 요거의 레버락인 것 같네. 레버 아니, 뭐, 손잡이. 도어 스톱, 말발굽 같은 거, 뭐 그런 거 붙여놓은 거지. 이렇게 생긴 평면은, 이렇게. 여기는 평면도 잘 그려놨네. 그래서 4층에 이 방음문이 두 개가 설계가 돼 있다. 그 얘기고. 이거 보면 되고. 종류별로 봐야 되니까. FST는 받고. 요거는 RSW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음창이다. 그 얘기죠. 그죠? 방음창. 창문이 이렇게 생겼네.
픽스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유리는. 기성품 방음 시창 제작 일체. 기성품 쓴다는 얘기로구나. 10mm 강화 유리. 밖에 없네. 기성품이 뭐. 그 다음에 SSD1.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 그거 약자죠. 1층 방풍실 2번 방풍실에 2번 방풍실에 1층에 한 개가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 가로 높이 같고 100mm, 150mm 사이즈의 1.5T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이다. 헤어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스테인리스가 또 하나가 미러라고 있죠. 미러. 거울처럼 만질만질하게 미러 마감이고, 이렇게 약간 말하자면 머리칼처럼 이렇게 문양이 가 있는 게 헤어라인 마감이에요. 스테인리스. 내부에는 ST 플레이트가 1.6T가 보강이 되어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스테인리스 스틸이 자, 요게 요렇게 해서 사이즈가 요게 50이고 요게 100이잖아요. 요게 2m 60까지 올라간다, 높이가 된다 그러면 휘청거리고 좀 약할 것 같아 해서 여기다가 내부에 철판을 보강을 한 거예요. 꽉 끼워 넣어가지고 요게 내부 스틸 플레이트 1.6T짜리로 보강을 했다 그 얘기예요. 끼워 넣었다 이게. 커튼을 할 때 많이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도어는 12mm 강화유리고 픽스는 8mm 강화유리다. 요거는 12mm짜리 유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다 F라고 되어 있는 건 픽스는 8mm 강화유리를 쓰겠다 이런 얘기죠. 브로어 힌지 요 밑에 붙는 힌지가 2개가 들어갔고 목재 손잡이 2개 들어가 있고 잠금쇠 2개. 기타 부속 일체. 손김 안전 제품. 손김 안전 제품 어떤 건지 알죠? 고무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여기에 애기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손가락이 탁 끼었어. 문이 양쪽에서 탁 닫히는데 애기가 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냥 유리로 되어 있으면 손을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애기 손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손 안 다치게끔 요 끝부분에 마감을 갖다가 고무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손김 안전 제품이다 그 얘기를. 요게 SSD의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들도 다 똑같지 뭐. 그래 이게 이런 큰 사무실에 가면은 이런 동호 ENC인가 뭐 이런 거나 건원이나 디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몇 년씩 근무하면서 창호도 이거 하나만 그리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못 하는 거지. 창호 1람표 3번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도 보면 평면도가 같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음, 이해가 쉽지 뭐 90도 90도. 그 다음에 이제 스틸도 하네. 스틸도와 원. 사이즈는 1800에 2100이고 스틸도하다. 어떤 실에 들어가 있는지 표현했고 어느 각 층별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했고 형태는 이렇고
내부는 허니컴 충진돼 있고, 허니컴 충진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 있겠어요, 이거? 어? 이 방 저 방에서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야. 복도에 지나가는, 실내 안에 들어있는데 복도에 지나가서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게 다 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방음에 효과가 있는 거죠. 허니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일 방화문이었으면 아까 허니컴이 아니라 뭐였죠? 음, 유리솜이었나? 아까 것도 허니컴으로 돼 있어요? 그 허니컴이라는 말 그 자체가 벌집 모양이라는 건데, 방화, 방화문이어도, 어, 유리솜이 아니어도, 철판 두께가 두꺼우니까 방화문의 성능을 가진다. 합종 방화문이라고 하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내와 피난에 방화 피난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합종 방화문의 성능이 나와 있어. 철판 두께 몇 미리 나와 있다고. 내가 기억하기로 1.2mm 이상이면은 방화 성능이 있는 철판으로 보고 합종 방화문으로 인정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양면 철판이니까 허니컴 충전 자체가 방화 성능이 없더라도 뭡니까? 철판 두께가 얼마야, 이게? 0.8T네. 0.8T 양면이니까 1.6T가 되는 게 합계가. 마감에 보면 0.8T로 돼 있죠? 프레임은 1.6T야. 프레임은 1.6T에 45에 240 사이즈고, 마감은 농막이 펜트, 조합 펜트 이렇게 돼 있고, 그 기밀성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 기밀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리가 서로 들리냐, 공기가 서로 통하냐, 이쪽 저쪽으로, 이쪽 공기가 바람이 새냐, 이게 기밀성이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에너지 전략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기밀성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SD 요거는 통상적으로 이 기호를 이렇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이 기호만 봐도 사이즈가 얼마짜리구나 하는 게 알 수 있으니까 이게 편리하기는 한데, 우리 녹번동 미니 사옥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표현 안 하고 그냥 SD1, SD2, AW1, AW2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련 번호로 매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도면을 보게 되면은 치수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는 사이즈잖아요. 그죠? 창호 평면도에서 볼 때, 평면도만 봐도 사이즈가 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음, 일련 번호 쓰는 것보다 헷갈릴 가능성은 없겠네. 일련 번호가 어떤 게 뭐, 1, 2, 3, 4 쭉 나가서 표현을 했는데, 어느 한 창문을 누락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끼워 넣어야 되면 번호가 좀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오류는 없겠네. 사이즈별로 부호가 막 매겨진 거니까. 그런 이점은 있네요. 그걸 처음 푸는 데서 좀 복잡한 거 번호가 아니라 늘어지다 음, 손에 들어오지 아, 않는 상호 평면도 봤을 때. 그런 이제 요거는, 표현 방식은, 그 사무실마다 다 자기 사무실에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내 사무실 할 때는 내 매뉴얼 내가 만들면 돼. 요거 기준해가지고. 그래서 SD가 여기까지 돼 있고, 그러니까 철물까지 다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유가 이게 뭐냐면, 내역서를 뽑기 위해서, 내역서를 뽑기 위해서. 이런 거 표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건 뭐 어떤 철물이 들어가는지, 도화 크로즈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도화 크로즈 자체도 이게 방화용인지 일반용인지도 구분이 안 돼 있고, 물론 이거는 뭐 기호에서 FSG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일반용 크로즈 구조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좌우지가 이렇게 하드웨어를 쭉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 내역서 물량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SD는 그 정도로 하고, 요거는 뭐지? 이상하게 생겼네. 비상구 FST라고 써 있네. 그러네. 방화 셔터네. 방화 셔터이면서도 열리는, 샷다운 내리면은 사람이 도망 못 가니까 샷다운 내려올 때 비상구가 있어가지고 문 열고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어, 문을 열 수 있게끔. 내가 뭐 이게 어디 금화초였던가 어디 초등학교에 한번 써봤는데, 이런 게 우리가 계획할 때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거를 완전히 방아시터로 닫아버리면은 도망을 못 가니까 안 되고, 열긴 열어야 되는데, 나 해서 나온 제품이 요 제품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트도 있네요. 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어, 각 실명에 따라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했네. 이거 잘 표현했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알루미늄 창이네. 알루미늄 창 6m 80에 2m 70짜리고, 아랫부분은, 전부 픽서고, F는 픽스라는 표현이고, 요거는 이제 미석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146mm 알루미늄 복합 단열 미석이 창 및 고정창, 28mm 복층유리, 28mm인데 6mm 유리에 16mm 공간, 6mm 유리, 로이 유리. 바깥쪽에는 또 로이 유리를 쓰고 16mm 공간에 안쪽에는 일반 유리를 썼네. 우리가 물가 정보라는 책과 가격이라든가 물가 자료라든가 이렇게 물가 조사 책을 보면은 각 유리별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도 그걸 항상 손에 옆에 끼고 물가 자료를 봐가면서 어떤 규격의 제품을 쓸 건지, 설계할 때도 물가 정보 책 다들 알죠? 어떤 건지?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게 설계를 해야지. 나중엔 뭐, 그러니까 이게 혼자 설계를 다 하면 문제가 또 그래. 근데 규모가 큰 이런 뭐 학교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다 우리 직원이 팀이 나눠져 가지고 각자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유리를 같은 28mm 유리를 쓰더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28mm 유리인지 다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 물가 자료 같은 거 옆에다 두고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창은 뭐 특별하게 볼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특이한 게 있나? 특이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소방 활동에 필요한 뭐 그런 거에 표현되어 있는 게 없네. 음, 이게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었나 보네. 음, 일반, 음?
그랬나 보다. 그 다음에 창호 1람표 8번이 WD1 목재문이네. 목재문. 목재문인데 학교니까 이게 개수가 많이 들어갔네. 1층 26개, 30개, 39개, 38개, 131개나 들어갔네. 음. 어디에 실명이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 못 쓰는 모양. 45mm 문틀, 145mm 나왕에 일면 문선을 한쪽 면만 썼네. 음, 벽체가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여기만 문선이 있고, 이쪽은 이 문틀 자체를 문선의 역할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계했네. 그래서 일면 문선이네. 문선은 33에 110짜리 라왕이고, 유리는 5mm 투명 유리. DHK 5mm 강화 유리. 그러니까 위에 거 유리는 투명 유리고, 요 놈은 강화 유리라는 얘기네. 요 면들은. 음. 부속 철문 일체 1.2T 스테인레스 밑을 포함. 스테인레스 밑으로 둔 거는 여기에 재료 마감을 스테인레스로 하겠다. 그런 얘기로구만. 라왕틀 9mm 합판위에 6mm 양면 MD 무늬목 반시. 김지환 씨는 인테리어 했으니까 이거 잘 알겠네요. 그죠? 바니시, 마감재 중에는 되게 싸구려 칠인 것 같은데, 바니시가. 무늬목. 그래요. 그러니까 요 놈이 9mm 문짝이 9mm 합판에 여기다가 무늬목 붙이고 거기다가 바니쉬를 칠해서 마감을 하겠다 그 얘기로구만. 비교적 상세히 표현을 해줬네. 이렇게 표현 안 해주면 내역서 뽑을 수가 없어. 바니쉬 물량이 얼마인지 무늬목 해서 물량이 얼마인지 뽑아야 문짝 자체의 가격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모든 걸 내역서 만드는데 지장이 없게끔 친절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라는 게. WWWD가 그렇고, WW는 말 그대로 목재창인데, 문틀과 문선을 표현을 해주고, 문선과 문틀을 표현해주고, 유리는 뭘로 쓰며, 5mm 투명 유리 썼네요. 5층에 14개 들어가 있고, 음, 그런데, 다목적실, 체험활동실에 들어갔는데, 일반 교실에 들어갔는데, 괜찮으려나, 애들? 그래, 1m 30이면 애들 뭐, 거의 키높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괜찮나, 네, 뭐, 뭐라고 그래? 장난치고 어쩌고 하면 이거
깨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반강호 유리 쓰든가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는 워낙 좀 민감하게 굴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WW까지는 봤고요. 창호도 이게 다구나. 창호도 그릴 수 있겠죠, 이거 보면, 그죠? 보호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창호도 그리면 되지 뭐. 이 노트를 좀 잘 봅시다. 노트를 보면은 이런 것들 잘 설계할 때 해줄 필요가 있어. 나중에 설계자가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노트야. 모든 창호의 크기는 실측 후 샵 드로잉 작성에 의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그러니까 나중에 창문을 달아놨는데 막 사이즈가 안 맞다거나, 창문 제작은 다 해놨는데 골조 오프닝 사이즈가 창문이 만들어 놓은 창문이 안 들어간다든가, 그럼 곤란해. 그러면 뭐 이게 뭐 이 제품을 못 썼니, 골조로 까내야 되느니, 이런 이제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은 그거야. 그걸 따지고 될 때 이제 이런 노트들이 많은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창호 사이즈를 결정할 때 인면도에서 이 창문이 목재창, 알루미늄창 하나 볼까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설계할 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만일에 외벽 창문이라고 했을 때 1900에 2700이잖아요. 그러면 평면도로 그릴 어느 방이 있는데 평면도를 그리자면 창문을 이렇게 그려. 그래서 이 치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중심선에서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이 벽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얼마, 창문 사이즈 100, 1900, 이렇게 창문을 그려놨어. 근데 창호도에도 1900이라고 그렸어. 시공이 됩니까? 시공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안 되잖아. 어떻게 똑같은 실수인데 이게 끼워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벽체 사이즈와 골조 오프닝 사이즈와 창문 사이즈는 양쪽에 10mm 여유를 봐줘요. 되게 상세하게 그리면은 벽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창문 프레임이 여기서 이렇게 끼워져,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코킹을 하게 돼. 창문틀을 골조 오프닝에 딱 끼워 넣기 위해서 양쪽에 10mm 그걸 봐. 여유를 봐요. 그러면 얘를 건축 평면에서 얘를 1920으로 표현을 하든가, 이게 1900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1980으로 표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뭐 평면도 그리는 놈은 1900이고 창문 그리는 놈도 1900이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주기란이 필요한 거야. 모든 창호의 크기는 실측 후 시합 드로잉 작성에 의해 감독관 승인 득한 후에 시공할 것보다도 모든 창호의 크기는 실측 후 시합 드로잉 작성에 의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할 것. 이렇게 쓴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지워지니. 모든 외벽 창호와 현관 부분 창호는 외벽 상세도 및 확대 평면도를 참조할 거니까, 뭐 보면 이쪽 저쪽 다 보고 안 맞는, 서로 모순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라, 시공하는 사람이. 이것도 이제 면피성 코멘트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은, 현장 대리인은 창문 만드는 놈은 자기 또 창문 도면만 보고 창문 만들고, 골조 공사하는 놈은 골조 도면만 보고 골조 공사를 하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이쪽 도면도 보고 골조 도면도 보고 창호 도면도 다 가지고 서로 안 맞는 부분, 오류가
되는 부분이나 모순이 되는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감독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3번 모든 철물, 앵커 철물 시방서를 참조할 것. 4번은 손잡이는 감리자와 협의할 것. 손잡이 모양까지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설계 도면에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그래서 손잡이도 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가철물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상호철물이 엄청나게 많아. 손잡이 종류 여러 가지고 재질도 여러 가지고 모양, 크기, 가격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와 협의하라고. 사실 이건 내역서 만들 때 벌써 정해졌어야 돼. 어느 회사에 어느 손잡이 모델명 몇 번 딱 집어서 설계로 넣어놔야지 돈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없어요. 그다음 5번 창호는 내부 몰탈 충진 후 실리콘 코킹할 것. 창호는 내부 몰탈 충진 후. 자, 이것도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요 단면도로 크게 그림 아까 얘기했지만 벽체에서 10mm 정도 띄워가지고 창문을 프레임을 뭐 안에는 목재창 설치하고 바깥쪽으로는 알루미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요 10mm 공간을 뭘로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여기서는 창호는 내부 몰타를 충진해라 이거. 충진해가지고 끝부분에서 코킹을 해라 그 얘기거든. 근데 이게 외벽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공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교 현상을 일으킨다고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단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거는 몰타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습식공법 쓸 때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뭘로 단열재 채워야죠 단열재. 우레아폼 단열재 뿜고 채우고 코팅해지 나중에. 응. 요즘에는 그게 맞다고 봐요 단열 면에서. 그 다음에 6번 AD 중 알루미늄 도화 중에 물에 철물이 경첩 타입일 경우 경첩에 부착되는 AL 수직바 내부에 THK 2.2mm 스틸 플레이트로 보강할 것. 알루미늄 중 물의 철물이 경첩 타입일 경우, 이 보강 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 알루미늄에다 아까 그냥 그 철물 비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알루미늄 다 문드러지겠지. 알루미늄 약하다고. 그래서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철물을 보강해 가지고 이 경첩의 고정 철물이 그 보강된 철제 플레이트에 딱 정착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알루미늄 자체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7번 외기에 접하는 모든 창호에는 방충망 설치. 모든 창호에는 방충망.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네, 좀 더, 이, 이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열리는 창이고, 이게 픽스 창이라고 하면은, 이게 외기에 접하는 창이다. 그럼 이 방충망 이만큼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장을 외기에 접하는 모든 창호의 캐페부는 방충망 설치라든가 캐페부의 모든 열리는 부위에는 창문 방충망 설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모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캐페부가 낫겠다. 캐페부에는 방충망 설치. 8번 외기에 접하는 실내 체육관 식당은 방충망 설치. 9번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 부위 창호 기밀 성능은 KS F2V 창호의 기밀 성능 심방도에 그 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 이게 에너지 전략 계획에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우리가 발주처에서 이렇게 우리는 몇 등급 이상으로 해주세요,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오더를 주기도 하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그 성능이 맞는 제품을 갖다 써야 되겠지. 10번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창호, 단창 및 커튼으로 제공된 26mm 또는 28mm 로이 복층 아르곤 유리는 열 관리율이 1.0 수준의 고성능 유리로서 창호 인증 시 실제 적용한 특정 사양의 유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밀성 관련한 거는 에너지 전략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노트를 이 주기란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설계 사무실에 설계자한테 어떤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5시 40분? 구조를 다음 시간으로 넘길까? 다음 시간으로 넘기게 되겠죠. 그러면 구조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 구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로 한번 가보든가. 마치겠습니다.